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그 사이 저희 아이도 10살이 되어버렸네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는지 세월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지난 세월을 보내며 저도 세상도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유독 한 가지가 바뀌지 않은 게 있었더라고요. 다름 아닌 고집불통의 저희 시어머니 말이죠. 사람이란 무릇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고 유해져야 하는 게 맞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참 반대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내가 선택한 내 팔자라며 참고 산 세월이 10년도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언젠가는 나아지시기를, 저를 예뻐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기도해 왔죠.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나도 바뀐 것 없이 여전한 시어머니를 보며 결국 저희가 변해야겠다 생각했네요. 그리고 그 덕에 결국 한풀이를 하게 되었고요. 너무 속이 시원한 일이라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운 마음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결혼 약속을 받겠다고 처음 시댁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도 자기 어머니를 좋은 분이라 설명했고 그때는 제가 보기에도 그랬었어요. 어머니의 첫인상은 너무나 유하셨고 말씀이나 행동이나 모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듯 했었죠. 저는 그 미소에 속아 저를 딸같이 대해 주시겠다며 시집살이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자신의 며느리가 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셨죠. 저는 시집 가자마자 한겨울에 찬물에 빨래를 시키시던 시어머니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저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순진한 탓에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시는 줄도 몰랐어요. 온수가 얼어서 어쩔 수 없다며 찬물에 이불 빨래를 시키시던 어머니 때문에 저는 한겨울에 몸살이 났지만 설마 일부러 그러셨을까 생각도 못하고 어머니 탓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로 계속되는 시집살이에 결국 어머니의 본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그게 다 저를 길들이기 위해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초장에 길들여야 한다며 온갖 고생을 시키시던 어머니는 그 후로도 제게 시집살이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살림 가르쳐 주시겠다며 매주 시댁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명절마다 김장철마다 저를 참 많이도 괴롭히셨죠. 저한테는 그렇게나 무심한 어머니셨지만 놀랍게도 밖에서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사람을 좋아하시는지 개모임에 봉사 모임에 교회 활동까지 열심히 하시던 어머니는 밖에서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며 천사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변 평판이 어찌나 좋은지 남들은 제가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딸처럼 지내는 줄 알지 뭐예요. 하지만 정작 현실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에 사랑받는 자식인데 시어머니는 저를 늘 바보 천치 취급하셨고 돈 안 받고 공짜로 일하는 식모 취급을 하셨어요. 매년 김장철이면 시어머니는 늘 수백 포기 김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월차까지 내고 어머니를 도와야 했고 김장한 다음 날에는 꼼짝없이 몸살을 하곤 했었죠. 김치 먹는 식구라 해봐야 저희 집에 미혼한 서방님까지 기껏 4~5명인데도 말이에요. 제가 그 많은 김장을 해야 했던 이유는 전부 시어머니의 평판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골병이 들던 말던 김치들을 이웃에 공짜로 나누며 좋은 사람 행세를 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시고 평판이 그렇게나 좋으신 분이
어떻게 저한테만 그러실까 참 신기했었어요. 심지어 남편도 저를 통해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남편에게 모자라다 생각해서 제가 못마땅해서 그러시나 생각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들어온 똑똑한 동서에게도 저한테처럼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요. 저는 큰며느리에 욕먹어도 대꾸 못하는 성격이라 당하고만 살았지만 그나마 똑똑하고 당당한 동서는 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똑부러지는 동서여도 며느리는 며느리인지라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는 무시당할 만큼 모자란 사람 아니고 동서는 서방님보다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은데도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한 걸 보면 저희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누구 자식인지 상관없이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자격증이라도 가지시는 건지 저와 동서는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년간 시집살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시집살이를 당했냐 설명을 하자면 워낙 많아서 다 말을 하지도 못하겠네요. 시어머니들 괴롭힘이야 다들 아시겠죠. 명절 때, 김장 때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고생시키고 그런 건 당연한 기본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매번 틈날 때마다 며느리들에게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유 없이 잔소리를 하곤 하셨어요. 음식을 하면 음식이 맛이 없다. 청소를 하면 청소가 덜 되어 있다. 일을 하면 왜 일을 하는지, 일을 쉬면 왜 일을 쉬는지, 그냥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고깝고 못마땅한 분이셨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 싶을 정도였었죠. 그런 시어머니의 만행은 남편들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들이 어머니를 말려보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그런 행동은 어머니를 더 자극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식들이 며느리를 감싸기라도 하는 날에는 집안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니들이 지금 나를 두고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남편도 없이 아들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 이제는 지 애미 무시하고 마누라 편만 들고 있네.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무슨 말이라도 꺼내면 자식 잘못 키웠다며 단식을 하시고 알아 누우시는 통에 결국 자식들이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어머니의 고집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들면 기력이라도 쇠하셔서 나아지실까 기대했지만 그런 저의 바람도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자식들 몰래 좋은 거라도 찾아 드시는 건지 해가 갈수록 기력이 무뎌지시기는커녕 더 좋아지시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저는 나이 먹으면서 자식에게 치이고 시어머니에게 시달려 온갖 병치레에 앓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기운이 좋으신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관절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시면서 며느리들 괴롭힐 때는 힘이 솟아나시는 듯 했죠.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죽어나는 건 저희 며느리들 뿐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느새 칠순 나이를 맞이하셨습니다. 제가 시집을 왔을 때 어머니가 환갑이 안 되셨었으니 제가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알고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얘기였네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린 건지 그 사이 어머니는 더 꼬장꼬장해지시고 저만 더 늙은 것을 보니 저는 왠지 서글퍼지는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질려 매일 눈물바람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나마 세월이 약이라 그런지 이제는 웬만한 시어머니 호통에도 별로 놀라지 않는 저이지만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저도 이제는 많이 적응하고 참는데도 이골이 났다 싶었지만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괜히 속이 답답해지는 걸 보면 고통에 익숙해지는 일은 없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변한 게 없으신 시어머니는 칠순을 앞에 두시고
또 자식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내가 이제 곧 칠순이지 않냐. 10년 전에 환갑 때는 큰애 장가 보낸다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지나갔잖니. 사실 그때도 니들이 알아서 챙겼어야 하는 건데 뭐 그때는 니들도 경황이 없을 테니 그렇다 치고 내가 이번 칠순잔치는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말이다. 사실 10년 전에도 시어머니는 환갑잔치 말씀을 꺼내셨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희는 이제 막 결혼해서 모아둔 돈은 다 털어놓고 전세 대출 갚는다고 돈이 없었고 서방님은 미혼에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터라 그럴 여유가 없었었죠. 요즘 세상에 누가 환갑잔치를 하느냐며 아들들이 말려봤지만 어머니는 그런 사정을 뻔히 아시고도 빚이라도 내서 부모를 챙겨야 도리인 것을 자식 노릇 제대로 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며 화를 내셨었어요. 하지만 그때 자식들 모두 어떻게 털어도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도 마지못해 포기를 하셨었죠. 그때 일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셨는지 어머니는 이번 칠순잔치야말로 제대로 치르겠다며 작정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저희도 시어머니 생신을 그냥 넘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 생신이시니 특별하게 보낼 생각은 하고 있었죠. 잔치를 원하시면 적당히 해드리려고도 생각했고 선물로 여행을 보내드릴까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을 알고 있던 탓에 이미 자식들끼리는 대충 얘기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나 동서내에서도 어머니 칠순에 들어갈 여윳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는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어머니는 늘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니까요. 처음 저희가 예상한 초대 인원은 가까운 친인척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대로 잔치를 열고 싶으시다며 나가시는 모임 사람들과 교회 모임 사람들 전부를 부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칠순잔치인데 내 손님들을 안 불러서 되겠냐? 집안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고 내 지인들까지 다 불러야지. 그 사람들이 벌써부터 내 칠순을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좋은 호텔에서 제대로 대접할 거라 그랬거든. 그것도 심지어 비싼 호텔 뷔페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부르시겠다는 손님들 수만 대충 어림잡아도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호텔 뷔페를 대접하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들까 말이에요. 식비로만 수천만 원이 들 거라는 예상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결혼식도 아니고 칠순잔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저희 자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였으면 다행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얼마나 대단한 잔치를 원하시는지 거기다 심지어 개그맨 사회자의 초대 가수까지 불러달라 하시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데서는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그래도 잔치인데 재미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람 부르는 데는 얼마나 하냐? 초대 가수의 전문 사회자까지요? 글쎄요. 못해도 몇백은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네. 그럼 니들이 좀 알아들 봐라. 어머니. 처음부터 대놓고 안 된다고 하면 야단이 나실 게 뻔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기에는 돈이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매일 허리가 휘고 당장 필요한 데 쓸 돈도 없는데 시어머니 칠순에 대체 얼마를 쓰고 싶으신가 싶었죠. 시어머니 칠순에 대체 얼마를 쓰고 싶으신가 싶었죠. 어머니의 욕심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차마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의 황당한 요구에 저희 모두 입만 떡 벌리고 있는 사이 저희들 중 가장 할 말을 잘하는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무리예요. 애초에 부르시겠다는 손님 수도 너무 많고 사회자나 초대 가수는 너무 과하신 바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부르는 데만 돈이 몇백인데 나머지 손님들 식비며 장소 대관비며 그거 다 하면 돈 몇천만 원도 우스워요. 요즘에는 결혼식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칠순잔치에서 결혼식처럼 축의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래서 둘째 너는 지금 내 말에 토를 다는 거냐? 내 칠순잔치 못 해주겠다 이거야? 아니 엄마, 이 사람 말은 엄마가 바라는 게 너무 과하다 그거지. 우리가 무슨 재벌들도 아니고 칠순잔치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요 엄마. 사실 저희들 엄마 칠순 해드리려고 각자 돈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그 정도는 좀 불가능하죠. 저희들 벌이가 거기서 거기고 애들 때문에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당장 몇 천만 원이 어디서 나요. 동서가 총대를 메고 할 말을 하자 서방님과 저희 남편까지 차례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나시는지 금세 얼굴이 벌개지셨죠. 이것들이 지금 애미 앞에서 뭐라는 거냐? 니들 낳고 길러준 어머니가 무사히 칠순을 맞으셨는데 지금 돈 걱정부터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니들 키우면서 들인 돈이 얼마고 수고가 얼만데 지금 그깟 돈이 아깝다고 이러는 거냐? 어머니,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요. 너무 과하시다는. 시끄러!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환갑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 준 건 기억도 못하고 니들 먹고 살만한 것 같길래 이제 와서 겨우 체면 좀 차려보겠다 했더니 감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어? 니들이 잘된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애미를 무시해?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돈 때문에 부모를 무시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드려봤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셨죠.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설득하지도 못한 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국 이번에도 중리산이 하시며 단식투쟁을 시작하셨죠. 아이고,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자식들한테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남들 다 하는 칠순잔치도 못하는데 자식들 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바깥 양반 돌아가실 때 나도 따라갈 것을. 어머니는 매번 자식들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늘 하시던 것처럼 머리에는 흰띠를 두르고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시위를 시작하셨습니다. 보여주기식 쇼였기에 자식들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돌리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일하는 중에 계속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동서와 서방님까지 상당히 시달린 듯 했습니다. 그나마 아들들에게는 섭섭하다는 말씀뿐이니 다행이었지만 며느리들에게는 아니셨습니다. 늘 만만한 것은 며느리들이었으니 섭섭할 때도 화가 나실 때도 노골적으로 혼나는 건 저희 며느리들이었죠. 니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니들이 은혜를 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겠니? 감히 니들이 말이야. 잘난 내 아들 데려가서 그만큼 호강하고 살면 그런 남편 잘 키워준 시어머니한테 잘할 생각을 해야지. 여태 도움받은 건 기억도 못하고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늙은 시어머니부터 내팽겨친다 이거 아니냐? 니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니년들도 자식 키워놔봤자 내 꼴 난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랬어. 니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면 니들이 나이 들어서 다 돌려받게 될 거다. 알겠어? 협박인지 투정인지 모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희는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번에도 시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식들이 열심히 설득을 해서 시어머니와 타협을 보게 되었죠. 조금이나마 예산을 줄여보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는 남편과 서방님을 보니 어머님이 자식들을 참 잘 키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들어주는 효자들이 어디 있을지. 그런 효자를 만나서 결혼한 제 처지가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예산 안에서 최대한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맞춰드리기로 하며 칠순잔치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돈만 갖다 주면 칠순잔치가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일은 발품을 팔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전부 며느리들인 저희의 몫이었죠. 남편들이야 그런 건 잘 모르겠다며 자꾸 저희들에게 떠밀고 시어머니 역시 만만한 며느리들에게 시키시다 보니 결국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한동안 잠잠했던 저희의 순환이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나 저나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밖에서 일 다니면서 애들 챙기랴 시어머니 챙기랴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는 칠순잔치 준비한다고 한복 고르랴 장소 알아보랴 뛰어다니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죠. 그나마 며느리가 둘이라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 동서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돌아다니느라 몸살이 날 것만 같았죠. 그래도 몸이 힘든 건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 참겠는 건 발품 파느라 불어 터지는 다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터지는 속이었어요. 정말 이번 칠순잔치에 작정을 하신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히 따지시는 시어머니는 바라시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원하시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저희한테 묻기만 하시고 직접 고르지를 않으시니 더 힘들 수밖에 없었죠. 아니, 니들은 한복도 하나 제대로 못 고르냐? 나한테 무슨 색이 더 어울리겠냔 말이야? 글쎄요. 저는 푸른색이 좋아 보이는데. 예, 저도요. 그냥 이걸로 하세요. 아니, 파란 건 내가 니들 결혼시킬 때 2번이나 입었잖아. 내가 자식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칠순날까지 비슷한 걸 입어야겠냐? 그럼 분홍 계열로 하세요. 화사하고 좋아 보이시는데요. 뭐? 니들 지금 나 놀리니? 내가 새색시도 아니고 이런 요란스러운 걸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 그렇게 이쁘면 너나 입던가. 나 참 이것들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대체 저희더러 어쩌라고 그러시는지 괜한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희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것도 별로다 저것도 별로다 장소도 여기는 싫고 저기는 멀고 별의별 것들로 꼬투리를 잡으시는 듯 했어요. 오죽하면 저와 동서는 혹시 시어머니가 전에 기분 상하신 일로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했었죠. 그렇게 매일매일 며느리들을 쥐잡듯 잡으시던 시어머니는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저희들에게 손찌검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답답하다며 저와 동서의 등짝을 짝짝 때리셨거든요. 순간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셨어요. 어머니 왜 때리세요? 왜? 뭐? 맞아서 억울하냐? 그럼 진작 잘 좀 하던가. 니들이 하도 답답하게 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시어머니의 손찌검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긴 했습니다. 저는 처음 시집 왔을 때도 몇 번 맞았었고 명절날 실수할 때면 머리를 쥐어 박힌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이었으니 동서도 아마 몇 번은 겪었을 테죠. 그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겪어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쳐도 이번에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얻어맞다 보니 억울하고 황당하고 서러워졌습니다. 아들들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라는 이유로 대신하고 있는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저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얻어맞기까지 해야 하는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왜 때리시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맞을 짓을 한 거라 하시더라고요. 대체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도와드려? 네가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글러먹었구나.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왜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냐? 네가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야. 결국 말이 통하지 않아서 더 따지지는 못했지만 그날의 일은 정말 너무하셨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동서가 그날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나보다 동서가 나서는 때가 더 많았는데 오히려 조용한 동서를 보니
조금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동서는 맞은 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보다 싶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며칠 지나고 동서가 그 일 때문에 서방님과 이혼을 한 해 만에 난리가 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저희를 때리셨느냐며 서방님이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야 전에도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었으니 남편도 모르는 일이 아니었고, 시어머니 성질을 모르지 않는 남편은 남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서방님은 그 일로 꽤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아마 동서는 그날 맞은 게 처음이었던지 아니면 이전 일을 서방님께 전하지 않은 듯 했죠. 다행히 서방님이 동서를 잘 달랬는지 이혼 얘기는 없던 일이 된 듯 했지만 그 일로 동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야 어머니가 또 그러셨냐며 머쓱하고 말기에 저는 남편에게 더 섭섭하기도 싫어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동서가 제게 따로 만나자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날 단 둘이 기니 만나자는 얘기에 저는 무슨 일인지 의아함을 가지며 동서를 만나러 나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는 제게 깜짝 놀랄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저희 그날 싸운 얘기는 들으셨죠? 그래, 동서가 서방님한테 이혼하자 그랬다며. 나는 동서가 그날 가만히 있길래 괜찮은 줄 알았어. 이 나이 먹고 시모한테 맞았는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솔직히 형님도 안 괜찮으시잖아요. 그렇지,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근데 동서는 맞은 게 그날이 처음이야? 나는 사실 몇 번 있었어서 놀랍지는 않았는데 잘못하지도 않은 걸로 맞으려니 괜히 억울하기는 하더라고. 예? 그럼 형님은 이전에 그런 일이 또 있으셨어요? 몇 번 머리도 쥐어 박히고 그랬었지. 그때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실수가 많았거든.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을 왜 때려요? 세상에, 진짜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형님, 그런 일 당하셨으면 저한테라도 말하시지. 아주버님은 모르세요? 모르긴 왜 몰라. 처음엔 어머니한테 얻어맞고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그랬는데 자기라고 뭐 별 수 있나. 맞은데 아프냐고 위로해주는 척하더니 결국은 자기 어머니 성질 모르지 않지 않냐면서 나한테 알아서 눈치껏 하라 그러더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서 그 후로는 말도 안 했지. 아주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하긴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자기도 어머니 못 이기는 거 알지 않냐면서 어머니 대신 사과밖에 할 줄 모르더라고요. 참 어렵다. 그치?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가 참아야지. 형님은 그게 참아지세요? 저희가 대체 뭘 잘못해서 시어머니한테 얻어맞기까지 해야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안 맞고 자랐어요. 저희가 말 안 통하는 어린애도 아니고 몸에 손대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잖아. 어머니는 말도 안 통하고 사과는 절대 안 하실 텐데. 저도 어머니한테 사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얻지 못하는 어른을 제가 고쳐볼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손찌검 하는 시어머니를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잖아요. 그건 그렇지. 나도 이번에는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시다 생각했어. 어쩜 칠순을 코앞에 두고도 그러실 수 있는지.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바뀌실 분 같아. 그렇죠. 어머니는 절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말이야? 사실 오늘 그래서 뵙자 한 거예요. 제가 계획이 있는데 형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시면 더 좋고요. 뭔데?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거야? 별건 아니고 어머니가 칠순을 맞아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서요. 손님들도 많이 부르신다고 하니 우리 어머니의 실체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잖아요. 동서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평소 며느리들만 들들 볶아대고 밖에서는 천사인 척 좋은 일만 하시면서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머니의 실체를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까발키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당하는 모습들을 녹화해서 그날 행사에 틀어버리자는 계획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좋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겁이 먼저 났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벌이면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텐데 그 뒷감당은 어찌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동서는 저와 달리 확고하고 완강했습니다.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 말했죠. 좋은 계획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후폭풍이 크지 않을까? 어머니 성격에 그런 게 밝혀지면 난리가 날 텐데 우리 남편도 싫어할 것 같고. 형님이 내키지 않으시면 저 혼자 할게요. 만약 일이 벌어져도 저 혼자 책임질 테니까 형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강요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까지 못하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동서가 하는 일을 방해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동서와 같이 일을 벌이기도 겁이 났습니다. 동서보다 겁만 많고 바보같이 결단력이 없던 저는 그런 동서의 계획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었죠. 그런데 결국 제가 먼저 동서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칠순잔치 일로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와 달리 영상에 담을 증거들을 모으느라 묵묵히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감당하고 있는 동서를 보니 저도 동서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바보 등신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저도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 어머니의 실체를 알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결국 마음을 돌려 동서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잔치 전까지 열심히 증거 영상들을 모았죠.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남편들마저 없이 저희끼리만 있을 때면 시어머니 구박에 욕짓거리는 기본이었기에 저희가 일부러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때그때 당할 때는 굳이 떠올리기 싫어서 그랬는지 그 정도인 줄은 잘 몰랐는데 영상으로 모아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시어머니의 행패가 제 생각보다 상당한 듯 했어요. 제 3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어쩌면 이런 막대먹은 노인이 있나 싶어 치가 떨릴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대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잔칫날이 되었죠. 새벽부터 저희를 또 들들 볶아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저는 정신없이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그날은 일을 벌일 계획 때문인지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몇 시간 뒤에 저희가 저지를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사이다를 마신 듯 짜릿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남들에게 좋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더 그랬죠. 사실 시어머니 바람대로 손님 명단을 만들 때만 해도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오실까 싶었어요. 요즘 남의 칠순잔치에 기꺼이 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빠짐없이 찾아와 준 것을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밖에서는 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니신 건지 정말 궁금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오신 손님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좋으신 분이라며 제게도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더러 이런 시어머니를 두어 좋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순간 코웃음을 칠 뻔했네요. 하지만 얼마 뒤 있을 이벤트를 기대하며 저는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행사가 시작됐고 저는 남편 옆에서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드리고 있었죠. 짧은 공연과 행사가 지나고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쯤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불이 꺼지며 스크린에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머니의 요청대로 어머니가 그동안 봉사활동을 다니고 좋은 일을 하고 다니신 사진들이 담긴 영상이 나와야 했지만 저와 동서가 남편들 몰래 영상을 바꿔뒀죠. 화면에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어머니의 실체가 담긴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구박들이 영상에서 쏟아져 나오며 그 모습에 그곳에 있는 모두가 벙찌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당황스러우신지 한참을 그 영상을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물론 얼마 뒤 금방 정신을 차리시고 당장 영상을 끄라며 난리셨지만 어머니는 저희를 막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고 철저히 가식이었던 어머니의 만행을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고 신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서가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제가 어머니 칠순을 기념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들 핍박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나요? 어머니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는 그 좋아하시는 천국 못 가실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저희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 잔치도 아들들은 나 몰라라 하고 며느리들이 다 준비한 건데 팔순 잔치도 하고 싶으시면 며느리들한테 잘하셔야죠. 팔순에 혼자 계시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동서의 외침에 저는 제 속이 다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무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건지 아들들 표정은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서의 돌발 행동에 놀란 서방님이 동서를 뜯어 말리려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다 당신이 버린 거였어? 이런 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언제 하는데? 당신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꼴 안 보려면 진작 알아서 하지 그랬어. 나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 하지만 미리 준비해온 이혼 서류까지 들이밀며 끝까지 할 말을 하는 동서를 서방님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동서의 용기에 저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날의 이벤트는 동서의 계획대로 잘 진행됐고 어머니는 주변에 본색이 다 들통나 버렸네요. 덕분에 기대했던 잔치는 얼레벌레 파장이 되었고 손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행사장을 빠져나가자 어머니는 그제서야 참던 화를 터뜨리며 저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저희가 아니었고 이번엔 동서 대신 제가 나섰습니다. 너 이것들이 내 잔치를 망쳐?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이리 와! 오늘 니들 죽고 나 죽자!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 꼴을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동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보였어요? 다 있던 일이었고 어머니가 직접 하신 행동이잖아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남들한테는 보이기 창피하신가 보죠? 그럼 어머니도 뭘 잘못했는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짓을 그동안 저희한테 하셨고요.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시면 저희가 바뀔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이제 더 참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랑 끝을 보던 남편이랑 갈라서던 끝까지 해보려고요. 저희는 남편들에게 어머니가 변하기 전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당부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별거라도 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영상을 본 남편과 서방님도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결국 저희를 탓하거나 말리지는 못했고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자 어머니는 알아누우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프신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들들이 연락을 하는 듯 했지만 정작 아픈 시어머니를 직접 챙기러 가는 자식은 없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편찮으시다 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죽 끓이고 챙겼던 것은 며느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챙길 며느리가 없으니 혼자 앓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그날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색이 들켜서 창피하신 건지 아니면 만나주는 사람이 없는 건지 어머니가 그 좋아하는 모임도 교회도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어머니가 뭔가 느끼실까 하는 기대는 없었지만 최소한 저희의 빈자리라도 느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안 찾은 지 몇 달이 되었을까요? 어머니가 남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하시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당신이랑 재수 씨한테 사과하고 싶다 그러시는데 만나볼 생각 있어? 진심이야? 어머니가 정말 사과하신대? 그래, 어머니도 이번 일로 많이 뉘우치셨나 봐. 그동안 자신이 많이 잘못했다고 전하고 싶으시대. 제가 계산을 해보니 어머니의 사과를 듣기까지 딱 100일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몇 년간 변하지 않던 사람이 겨우 3달 만에 바뀔 수 있나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곰이 사람이 된 시간도 100일이 되었으니 아주 희망이 없지는 않다 싶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찾아가게 된 저와 동서는 수년 만에야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니들한테 너무했다 생각한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나쳤어. 나도 많이 생각하고 반성했으니 이 노인네 용서 한번 받아다오.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하마. 어머니의 그 말이 정말 진심이실지 아니면 말년에 혼자 초라하게 늙으실 게 걱정되어 하는 가식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식이어도 어머니가 그 말을 지키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워낙 잘하시는 분이시니 저희에게도 남들에게처럼 하시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어머니도 아셨으니 앞으로는 함부로 하시지 못할 거라 생각되네요. 혹시 앞으로 또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제는 며느리들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저희처럼 당하고 계시는 며느님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저보다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